아들 부부의 효도 이벤트는 내직 강탈 작전이었다. 박영숙은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매만졌다. 환갑을 맞이한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준비한 환갑잔치가 오늘 열린다고 했다.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효도한다며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소식에 영숙은 가슴이 벅찼다. 영숙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남편은 민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영숙은 새벽 청소일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민준을 서울대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기까지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말했다. 엄마, 준비됐어요. 호텔로 가요. 수진이 뒤따라 나오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영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수진은 영숙을 불편해했다. 영숙이 사는 낡은 30평 아파트를 탐내는 눈빛, 시어머니가 오면 얼굴을 찌푸리는 표정, 모든 것을 영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날이니까.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다. 하객들이 가득 찼고 단상에는 영숙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영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저희 어머니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민준이 봉투를 꺼내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주도 3박 4일 환갑여행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영숙은 기쁨에 겨워 아들을 껴안았다. 수진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호텔도 5성급으로 예약했어요. 푹 쉬다 오세요. 다음 날 영숙은 공항으로 향했다. 민준과 수진이 배웅을 나왔다. 민준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3박 4일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고 오세요. 전화도 끄고 편하게 지내세요. 영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알았다, 아들아. 고맙구나. 제주도에서의 3일은 천국 같았다. 영숙은 생애 처음으로 고급 호텔에서 묵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넷째 날 아침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영숙이 기사에게 당황하며 말했다. 기사님, 여기 맞나요? 우리 아파트 어디 갔죠? 기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여기가 주소 맞는데요. 영숙은 차에서 내렸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경비실로 달려갔다.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김 반장님, 304호에 무슨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경비원 김 반장이 놀라며 말했다. 박 여사님, 며칠 전에 그 집 매매 끝났잖아요. 새 주인이 오늘 이사 왔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이. 2부 진실의 파편. 영숙은 경비실에 주저앉았다. 김 반장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여사님, 혹시 아드님한테 집을 넘기신 거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 도장도 인감증명서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영숙은 번개처럼 깨달았다. 6개월 전 민준이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었다. 엄마, 이거 연금 수령하려면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한대요. 영숙이 의심 없이 물었었다. 그래. 어디에 찍으면 되니?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었다. 여기요, 엄마. 빨리 처리해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대요. 영숙은 그날 민준이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연금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 위임장이었던 것이다. 영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바보였구나. 김 반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 여사님. 이건 사기예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수진이 받았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왜 전화하세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집이 왜 팔렸니? 민준이 바꿔줘. 수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어머님, 그 집은 이제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속였잖아. 연금이라고 했잖아. 수진이 더욱 차갑게 말했다. 증거 있어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고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환갑 여행을 보낸 거니. 그 사이에 집을 팔려고.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이제 아셨네요. 어머님, 고시원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월세는 3개월치 미리 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30년을 아들만 바라보고 산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 반장이 부축하며 말했다. 박 여사님, 일단 경찰서 가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은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경찰관이 안타깝게 말했다. 피해자분, 여기 위임장에 본인 서명과 도장이 명확합니다.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숙이 간청하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연금 서류인 줄 알았어요. 집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CCTV나 녹음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숙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다. 삼부고시원의 밤. 영숙은 수진이 보낸 주소로 찾아갔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이었다. 2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영숙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라니. 30평 아파트에서 살던 여자가 2평짜리 고시원으로 쫓겨난 것이다.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낯선 소음, 곰팡이 냄새, 좁은 공간이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준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준이 점심시간에 내려왔다. 영숙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왜 이래요? 창피하게. 영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나한테 이러니? 민준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는 충분히 역할 다 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게 내버려둬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역할이라니. 나는 내 엄마야.
너를 30년 동안.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게요. 30년 동안 나한테 투자했으니까 이제 회수할 때도 됐죠. 그 집 팔아서 우리 가족 강남 가요. 엄마는 고시원에서 연금 받으며 살면 충분해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나 승진 심사 중이에요. 민주는 그렇게 돌아섰다. 영숙은 회사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경비원이 다가와 영숙을 밖으로 내보냈다.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하늘에서 이 꼴을 보고 있소.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사부복수의 서막. 영숙은 고시원 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30년 동안 모아둔 통장 내역, 민준에게 보낸 돈,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모든 것을 기록했다. 영숙이 펜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영숙은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피해자분, 사기 입증은 어렵지만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뿐인가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요. 혹시 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어머님 명의였던 집을 아드님 명의로 넘기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30평 아파트면 세금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영숙이 결연하게 말했다.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영숙은 세무서로 향했다. 그리고 민준과 수진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했다. 2주 후 민준에게 세무서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왔다.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1억 2천만 원이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민준이 수진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며. 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게 돈 아까워서. 어차피 시어머니가 신고할 리 없을 줄 알았지.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미쳤어. 강남 아파트 계약금 다 날렸잖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영숙은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했다. 민준의 대학 등록금 2억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1억 원, 모두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영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갚을 시간이야. 영숙은 민준을 상대로 증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준이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민준이 소장을 받아들고 황당해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엄마가 나를 고소해. 수진이 소장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3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법원은 영숙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이라도 명백히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민준이 법원 앞에서 영숙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강남 계약 다 날아가요. 애들 학교도.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너도 나한테 그랬잖니. 고시원에서 연금 받으며 살라고.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이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환갑여행 보내놓고 집 한 개 용서가 돼.
3개월치 월세 던져주고 고시원에 버린 게 용서가 돼. 하지만 영숙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숙은 민준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노모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고시원에 버린 직원이라는 내용이었다. 민준의 상사가 민준을 불러 차갑게 말했다. 김 과장, 우리 회사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할 리 없지요.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부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 어머니가. 상사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세요. 민준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는 계약 파기, 승진 탈락, 법원의 반환 명령, 증여세 폭탄까지. 수진이 짐을 싸며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쳤어요. 이혼할래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민준은 혼자 남았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도 잃었고 직장에서의 신뢰도 잃었다. 육부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민준은 영숙을 찾아갔다. 영숙은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깨끗한 오피스텔을 얻었다. 민준이 현관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민준은 초췌해 보였다. 6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강남에 가고 싶었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이미 역할 다 했다고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이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민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빠요. 영숙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영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진 봐라. 내가 100일 때 찍은 거야. 내 아빠가 너를 안고 얼마나 웃고 있니? 민주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다. 영숙이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빠는 죽기 전날 밤 내게 말했어. 민준이를 꼭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그래서 나는 30년을 너만 보고 살았다. 민준이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영숙이 차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더구나.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민준이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에요.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매달 드릴게요. 3억 5천만 원, 평생 걸려도 다 갚을게요. 영숙은 통장을 받지 않았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가 가져. 나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엄마? 영숙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진짜 뉘우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 칠부 진정한 효도. 그날 이후 민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영숙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서로 할 말이 없었다. 민준이 장을 봐오며 말했다.
엄마, 냉장고에 반찬 없던데 제가 좀 해왔어요. 영숙이 냉장고를 정리하며 말했다. 혼자 사는데 반찬이 뭐가 필요해? 민준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말했다. 엄마, 제가 배웠어요. 유튜브 보고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영숙은 아들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다. 맛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영숙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다. 간이 좀 센데 그래도 먹을 만하네.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엄마.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민준은 변했다. 더 이상 돈이나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영숙의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영숙이 아팠다. 독감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됐다. 민준이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와 말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병원 가요. 영숙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 민준이 영숙을 부축하며 말했다. 안 돼요.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요. 민준은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준은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영숙을 간호했다. 민준이 죽을 떠먹이며 말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회사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휴가 냈어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 자신을 고시원에 버렸던 그 아들이 이제는 밤새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다.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고맙다.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퇴원 후 영숙은 민준에게 제안했다. 영숙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수진이하고는 어떻게 됐니?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수진이가 양육권 가져가기로 했어요. 영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보고 싶지 않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지금 제 형편으로는 아이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차라리 수진이 친정에서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숙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을 내렸다. 팔부 용서의 의미. 영숙이 서류를 꺼내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거 봐라.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놀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소송 취하 서류잖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3억 5천만 원 반환 소송 취하하기로 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왜요? 법원에서 이긴 거잖아요. 영숙이 찬찬히 말했다. 너를 보니까 진짜 뉘우치더구나. 돈보다 중요한 걸 이제는 아는 것 같아서.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는.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돈으로 너 혼자 쓰지 말고 아이들 양육비로 보내라. 내 아이들은 내 책임이야.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다. 일어나라. 나는 내가 무릎 꿇는 모습 보기 싫다. 당당하게 살아라. 그날 이후 민주는 아이들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 적은 돈이었지만 성실하게 보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아이들을 만났다. 수진도 변했다. 민준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진이 민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자주 만나줘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시어머님 집을 탐낸 건 저였어요. 당신을 부추긴 것도 저고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다 잘못했어. 이제라도 바로잡자. 구부 뜻밖의 진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숙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정장 차림 남자였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박영숙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영숙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저는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는데요. 이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사실 제가 찾아온 건 다른 이유입니다. 혹시 박철수 씨를 아십니까?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 남편 이름인데요. 이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철수 씨와 영숙 여사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제 의뢰인은 김동진 씨라고 30년 전 박철수 씨와 함께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영숙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 동진 씨. 남편 친구분.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김동진 씨는 3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영숙 여사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저요. 왜요? 이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다. 이 변호사가 편지를 읽어주었다. 영숙 씨 30년 만에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미안하오. 사실 철수와 내가 했던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소. 하지만 철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겁이 나서 그 돈을 혼자 가졌소. 영숙이 숨을 멈추고 듣고 있었다. 이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3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살았소. 철수의 몫은 당연히 영숙 씨와 민준이에게 가야 했는데 나는 모른 척했소. 이제라도 갚고자 하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이 변호사가 통장을 건넸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동진 씨가 30년 동안 모아둔 박철수 씨 몫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2억 원입니다.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12억이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모두 여사님 것입니다. 김동진 씨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바로잡으려 하신 겁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남긴 돈, 30년 만에 돌아온 돈이었다. 십부진짜 행복. 영숙은 12억 원을 받았지만 생활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았고 검소하게 생활했다. 민준이 통장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엄마, 이 돈이면 강남에 집도 살 수 있어요. 왜 여기서 계세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좋아. 크면 뭐하니? 혼자 사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럼 저희랑 같이 살래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대신 영숙은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영숙이 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저도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울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이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쉼터는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했다. 관장님, 덕분에 살맛나요. 혼자였으면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영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민주는 주말마다 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노인들을 돕게 됐다. 한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다. 젊은 친구가 왜 여기서 봉사를 하나?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엄마한테 못해드린 걸 여기서라도 하려고요.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11부 가족의 재회. 2년이 흘렀다. 민준과 수진은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 둘 다 변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진이 영숙의 쉼터를 찾아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영숙이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손주들이나 잘 키우자. 손주 지훈이가 영숙에게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도 지훈이가 제일 좋아.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다. 민준, 수진, 두 아이, 그리고 영숙.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 밥을 퍼주며 말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수진이 반찬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영숙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고맙구나.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식사 후 민준이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숙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뭔데? 민준이 수진과 눈빛을 교환하고 말했다. 엄마, 저희 쉼터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엄마 가까이서 살고 싶어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원해서예요. 어머님,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2부 새로운 이웃. 영숙의 쉼터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6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여자가 영숙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영숙이 여자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딸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제가 아파트를 딸한테 줬더니 간병비가 비싸다고 값싼 요양원에 넣더니 이제는 면회도 안 와요. 영숙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숙이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고시원에 버렸었죠. 여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찾았고 아들도 변했어요. 여자가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그 여자를 위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법적 대응을 도왔다. 그리고 쉼터에서 머물 수 있게 했다. 한 달 후 그 여자의 딸이 찾아왔다.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니. 요양원에 쳐넣고 면회도 안 왔잖아. 딸이 변명하듯 말했다.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 죽고 내가 37억짜리 아파트 줬을 때는 시간 있었잖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여자가 영숙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관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영숙이 여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13부 연쇄 반응. 영숙의 쉼터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서로 돕고 법적 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였다.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한 남자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줬어요. 다신 오지 말래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영숙은 전국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 영숙이 한 모임에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삽시다.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한 할아버지가 영숙에게 말했다. 관장님 말씀 듣고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 있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사과하더군요. 영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당당해져야 자식들도 깨닫습니다. 영숙의 쉼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쉼터의 전임 운영자가 됐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속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알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수진도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수진이 부끄러운 듯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못됐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요. 14부 예상치 못한 위기.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쉼터가 커지면서 문제도 생겼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쉼터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남자가 영숙을 찾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박영숙이 누구요? 나와 보시오. 영숙이 나와서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박영숙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엄마 꼬드겨서 나를 고소하게 만들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 났어.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법적 조언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남자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법적 조언. 웃기고 있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 민준이 달려와서 남자 앞을 막으며 말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가세요. 남자가 민준을 밀치며 말했다. 너는 누군데 나대? 민준이 중심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쉼터 운영자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찾으러 온 것뿐이잖아. 그때 그 남자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쉼터에서 머물고 있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야, 제발 그만해라. 엄마 좀 내버려둬. 남자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집에 가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줄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너는 너 가족이나 잘 챙겨.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들, 내가 날 요양병원에 쳐넣을 때는 아들 생각 안 했잖니. 면회 한 번 안 올 때는 아들 생각 안 했잖니. 남자가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여기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너한테는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남자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15부 불길. 새벽 3시 쉼터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 소리쳤다. 불이야. 모두 대피하세요. 쉼터에 머물던 노인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영숙도 노인들을 부축하며 대피했다. 영숙이 사람들을 세며 말했다. 김할머니는? 김할머니 안 보이는데. 민준이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찾아올게요, 엄마. 영숙이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민준은 이미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민준은 김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이 기침을 하며 소리쳤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김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 할머니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민준아. 민준은 간신히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자신의 등은 화상을 입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준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영숙이 구급차에 함께 탔다. 영숙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들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준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효자 된 거 맞죠?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 진짜 효자야.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는 방화였다. CCTV에 낮에 찾아왔던 그 남자가 찍혀 있었다. 복수하려고 불을 지른 것이었다. 경찰이 영숙에게 말했다. 피해자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방화로 기소될 겁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요? 경찰이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도 화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용감한 아드님이십니다. 16부 회복과 깨달음. 민주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영숙은 매일 병원에 있었다. 영숙이 민준의 등에 약을 바르며 말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민준이 씩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야 뭐. 엄마가 30년 고생한 거에 비하면.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쳐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영숙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가족이야. 민준이 태어난 날 쉼터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복구 공사가 끝난 새 쉼터였다. 김할머니가 민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아드님, 목숨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쉼터의 모든 노인들이 박수를 쳤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영숙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가족입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다. 관장님 덕분에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며 말했다. 저도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죽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7부 진정한 화해.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준의 화상은 거의 나았다. 흉터는 남았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민준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 흉터가 내 훈장이야.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치른 대가지. 수진이 민준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민준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당신도 변했어. 우리 둘 다 변했지. 어느 날 쉼터에 낯선 부부가 찾아왔다. 젊은 부부였는데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다. 남자가 영숙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영숙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 아들 부부가 자꾸 쉼터에 모시겠대요. 영숙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왜요? 가족이 있는데 왜 쉼터에?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다. 관장님, 저희가 방송 봤어요. 그리고 반성했어요.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면서도 제대로 대접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우리랑 사는 게 힘드시면 이런 좋은 곳에 계시는 게 어떠냐고.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내가 왜 쉼터에 가? 너희랑 살고 싶다니까.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영숙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영숙이 부부에게 말했다. 좋은 결정이에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하지만 힘드실 때는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관장님 덕분에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났다. 방송을 보고 반성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시 모셔가는 경우가 생겼다. 영숙이 민준에게 말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거.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영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깨달음을 주는 게 목적이었지. 18부 마지막 반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영숙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김동진, 30년 전 남편의 동업자였던 그 사람이었다. 영숙이 편지를 뜯으며 말했다. 동진 씨가 돌아가셨는데 편지가 왜?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영숙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사실 나는 6개월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병은 맞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편지를 떨어뜨렸다. 다시 집어들고 계속 읽었다. 12억이라는 돈을 준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봤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다시 속을까 걱정했지만 당신은 현명했습니다.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는 계속됐다. 당신이 쉼터를 만들고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유산을 드립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첨부된 서류를 보세요. 내전 재산 80억 원을 당신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돈으로 전국에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영숙이 서류를 펼쳤다. 정말로 80억 원의 재산이 자신의 재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영숙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동진 씨, 당신은 민준이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를 발견했다.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편지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읽어봐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민준이 편지를 읽고 눈이 커졌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0억이요. 이게 정말이에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 최종부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1년 후 영숙의 재단은 전국 10개 도시의 쉼터를 열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영숙이 10호점 개소식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자이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그 속에는 민준과 수진, 두 손주, 그리고 쉼터를 거쳐간 수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한 기자가 영숙에게 질문했다. 관장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극복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숙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들은 한때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와 영숙을 껴안았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2년 전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배신하고 고시원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부모님께 잘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중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제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개소식 이후 수십 명의 자식들이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쉼터에서는 가족재회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영숙이 상담실에서 한 아들과 어머니의 재회를 지켜봤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다. 일어나거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은 혼자 쉼터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숙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그때 민준이 올라왔다. 민준이 영숙 옆에 서서 말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영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다. 그래, 내 아빠 생각하고 있었어.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엄마 잘 모실게요. 약속합니다. 영숙과 민준은 그렇게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다.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고맙다. 돌아와줘서.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밤 쉼터는 따뜻했다.
상처받은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잘못을 뉘우친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시 모셨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깨달음이었고 변화였고 사랑이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도왔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끝.